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대상이라 여겼던 일본의 경제학자가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할 모델이라 말하고 나선 건데요. 그 인물은 도쿄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하시모토 타케시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던 그가 세계 114개 대학이 한국학을 연구하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한국을 직접 분석하게 된 과정을 일본 언론에 공개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 곡선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진화해온 기록입니다. 그의 이 고백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 정치, 교육, 그리고 시민 참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그 자체로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냉철한 일본 학자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세계는 단순한 성장보다 복합적인 회복과 재구성이 가능한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한국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하시모토 타케시입니다.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 모델의 우수성을 연구하며 살아왔죠.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항상 일본 경제 지표를 분석한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연구실에 낯선 단어가 자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학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기적인 현상이라 여겼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경제 규모나 시스템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한국이 왜 갑자기 세계학계의 주목을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유명해진 건 알았지만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114개의 유명 대학들이 한국학 연구소와 전공을 설치해놓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부터 영국의 옥스퍼드까지, 그리고 유럽과 남미까지. 한국 연구의 열기가 상상 이상으로 퍼져 있었죠. 연구실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그동안 한국을 일본의 경제 모델을 단순히 따라한 나라 정도로만 평가했어요. 하지만 제가 접한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해가고 있었죠. 하시모토 교수, 한국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자극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지 좀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밤새 자료를 분석하던 중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식민지, 분단과 민주화 같은 거대한 변화를 짧은 시간에 겪었죠. 그런 역경과 혼란을 딛고 놀라운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이루어낸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확신해왔는데 처음으로 제 생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제 가슴은 점점 빨라지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이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낸 과정과 배경을 분석하고 싶어 했어요.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문화 수출이 아닌 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어떻게 빠르게 극복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 분단을 겪고 외세 지배를 벗어나면서 형성된 고유의 경제 및 사회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학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회복력, 정치적 발전, 그리고 문화적 성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극적인 전환을 겪었기에 한국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미래 사회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경제학자로서의 고정관념을 깨고 한국이 정말로 세계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학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저는 가장 먼저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역사적 맥락 없이 한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료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20세기에 겪은 역사적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변화를 겪은 나라가 또 있을까? 자료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지배부터 시작해서 해방, 한국 전쟁, 분단, 군사, 독재, 민주화 운동, 경제 개발까지 불과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은 말 그대로 격변의 역사를 거쳐왔더군요. 도쿄대학 도서관의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자료들을 넘기던 중 문득 일본의 역사와 비교하게 됐어요. 물론 일본도 메이지 유신과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압축적이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죠. 게다가 한국은 국토가 분단된 채로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 한국 연구에 빠져 계시네요. 옆자리에 미야자키 교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야자키 교수, 당신은 한국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들이 겪은 역사적 격변이 정말 놀랍습니다. 미야자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에 앉았어요. 제가 한국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겪은 역사적 과정은 세계사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5년간의 식민지 경험, 해방 직후 시작된 이념 대립,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이념 아래 발전해온 역사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 속의 흑백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에서 절망과 함께 어딘가 강인함이 느껴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의문이 점점 켜졌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결과만 볼 뿐, 그 과정에서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죠. 미야자키 교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 연구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외세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35년의 수탈과 억압, 해방 이후의 혼란, 한국 전쟁의 참화, 군사 독재 시절의 억압, 그리고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까지 이런 격변의 역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해왔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 했던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고난과 저항의 과정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겠구나 싶었죠. 노트에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라고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200년 이상 걸려 이룩한 근대화를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냈어요. 게다가 전쟁의 폐허에서 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어떻게 극심한 변화와 위기에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기, 남과 북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된 현실, 대규모 갈등의 흔적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정부의 경제 정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험난한 역사를 견뎌온 국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단결력이 있었죠. 식민지 시대와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 지표로만 평가했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 역사적 고난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독특한 사회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세계적인 연구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책을 덮고 연구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별한 사회적 역량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역사적 변천을 연구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은 가장 흥미로운 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연구실에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펼쳐놓고
한국과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어요.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이런 성장 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일본의 경제 모델을 모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일본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과 수출 중심 전략을 채택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켰더군요. 특히 눈에 띈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죠. 하지만 한국은 IMF 위기를 겪은 후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재벌 개혁, 벤처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에 과감히 투자했더군요. 도쿄대학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난 미국 경제학자 브라운 교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밤 늦게까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모방이나 운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 노트에 몇 가지 가설을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었어요. 일본과 달리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기본적인 산업 자원조차 부족했죠. 그런데 이런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한국을 인적 자원과 기술에 투자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경제 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단결과 헌신을 이끌어냈죠. 셋째, 교육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처음에는 이것을 그저 문화적 특성으로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자료를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의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살펴보았어요.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의 뒤를 쫓아가는 위치였지만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우리 일본 기업들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 눈부셨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방자라고 폄하했던 것이 얼마나 단견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자원 부족, 전쟁의 폐허, 분단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동력으로 삼아 세계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사회가 어떻게 극적으로 회복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도쿄 시내의 전자상가를 방문했어요. 삼성과 LG의 최신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곳인데 이제는 한국 제품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변화는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회복하고 진화하고 재구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전 세계적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로서 저의 관심은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공,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역량에 쏠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런 급격한 변화를 소화해냈을까? 어떤 사회적 구조가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했을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연구하면서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회가 이렇게 빠른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도쿄 근교의 한 카페에서 한국에서 온 사회학 교수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한국 사회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었죠. 하시모토 교수님,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기술, 교육, 그리고 시민 참여라는 세 가지 축을 봐야 합니다. 김 교수는 차를 마시며 설명했어요. 이 세 요소가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연구 과정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죠. 일본과 한국은 모두 교육을 중시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을 중시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는 제 경험을 떠올렸어요.
도쿄대학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마다 행정적 절차와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려는 저항에 부딪혔죠. 반면 한국의 대학들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어떤가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있어서요. 김 교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의 대학들은 때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항상 과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김 교수님, 한국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비결은 뭘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 이후 인터넷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했어요.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디지털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결정적으로 사회 전체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더 찾아보았어요.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 전자정부 시스템까지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시민 참여 사례를 분석한 논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부터 2016년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한국 시민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행동했더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던 기술과 시민 참여의 결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정보 공유, 마스크 앱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죠.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결합된 사례였어요. 코로나 당시 한국은 자발적인 시민 협력과 기술의 방역 시스템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도 살펴보았어요. 급격한 디지털화로 인한 세대 간 격차, 교육, 경쟁의 과열, 일과 삶의 균형 문제 등 한국도 많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문제를 직시하고 공론화하며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혁신의 독특한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술, 교육, 시민 참여라는 세 축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구조를 연구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독특한 사회 모델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도쿄의 국제문화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프랑스에서 온 듀봉 교수의 발언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현재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는 한국 문화입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 한국 음식점이 생기고 대학생들은 K-팝을 즐기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과거에 프랑스는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 문화가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포럼에 참석한 다른 나라 학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남미에서도 엄청난 인기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페레이라 교수가 말했어요. 넷플릭스 상위 차트의 절반은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죠. 처음에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한 트렌드나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깊이 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경제, 기술, 교육, 심지어 사회 제도에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문화적 영향력은 이제 한국의 뷰티 산업, 패션, 음식, 생활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문화적 인기가 한국의 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는 일본 제품이 품질과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만 지금은 한국 제품이 문화적 영향력까지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전파하고 있었어요.
제품과 문화가 결합된 이런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일본 기업들과는 다른 것이었죠. 한국의 영향력은 문화를 넘어 교육 모델, 스타트업 생태계, 도시 개발 방식 등으로도 확장되고 있었어요.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었고, 선진국들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여러 나라에서 모델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식 교육이 더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문화 강국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가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제 연구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어요. 도쿄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 문화를 넘어선 확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동료 교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시모토 교수, 당신의 한국 연구는 매우 통찰력 있습니다. 국제관계학 교수인 타나카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최근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문화와 경제를 넘어 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관계에까지 확장되고 있었어요. G20 UN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인기를 넘어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 모델과 가치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로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현상이었어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도쿄대학교에서 개최된 미래사회와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상현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미래 사회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극심한 저출산, 교육 경쟁의 과열, 주택 불균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이런 문제들은 머지않아 모든 선진국이 직면하게 될 과제들입니다.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일본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그 변화를 겪었다는 통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정 교수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미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해결책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찾아야 하는 상황이겠군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님. 그래서 한국은 이제 사회 실험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찾는 해결책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깊게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경험하고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여유 없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시민들의 소득 대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고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했어요. 이제는 한국 사례가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글로벌 연구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미래 사회의 문제를 미리 경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회적 실험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사회 문제와 그 대응 방식을 연구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글로벌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에서 열린 미래사회 연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발표 주제의 상당수가 한국 사례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경제, 기술, 사회, 문화,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님,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옆자리에 앉은 미국 MIT의 앤더슨 교수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 최근에 한국 사회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요? 저는 3년 전부터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한국학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 역사나 언어를 다루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경영대학, 공공정책대학, 도시계획학과 등에서도 한국 사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중간에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왜 지금 한국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어요. 한국이 학문적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 변화의 속도와 깊이 때문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슈미트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자본주의의 발전, 민주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미래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덴마크의 윌슨 교수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흥미로운 점은 전통과 혁신의 공존입니다.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이런 융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제가 혼자 품었던 생각들이 실은 전 세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흥미로운 사례를 넘어 미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했어요. 그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래 사회의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저출산, 일자리 변화, 주거 문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들을 한국은 이미 압축적으로 겪고 있었어요. 둘째, 한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사회적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회 시스템의 결합, 공공과 민간의 협력, 시민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죠. 셋째, 한국의 경험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과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미래 사회 연구에 독특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도쿄대학교로 돌아온 저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연결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사례를 분석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하시모토 교수, 이제 당신은 완전히 한국 전문가가 되었군요. 학과 회의에서 다카하시 교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만 한국 연구의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최근 5년간 한국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논문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미래학, 도시계획, 사회혁신, 기술정책 등의 분야에서 한국 사례 연구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경영 방식이 세계적인 연구 주제였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개최한 아시아 미래사회 연구 워크숍에서 저는 한국을 연구하는 글로벌 학자들을 초청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한국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이 미래의 문제를 가장 먼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크숍 개회사에서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실험실입니다. 워크숍 중 한 세션에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리 교수가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실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 공유주택 모델, 디지털 시민 참여, 플랫폼 등은 단순한 국가적 정책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워크숍을 마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한국 연구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을 통해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은 도전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이 압축적으로 미래를 먼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것은 곧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한국 연구가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 미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학문적 여정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우리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1년간의 연구 여정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서울대학교의 초청으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연구 대상으로서의 한국이었어요.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에 대해 강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연구실에서 지난 1년간의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졌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처음에 한국을 단순히 흥미로운 경제 성장 사례로만 봤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인류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빠르게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자율주행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했어요. 숙소에 체크인할 때도 모든 과정이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로 이루어졌죠. 일본도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이런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한국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강연 전에 학교 교수들과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님, 일본 학자가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대 경제학과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닌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담회에서 한국 교수들의 질문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평가해 주길 원했어요.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양극화, 출산율 감소, 고령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회학과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회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죠.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점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실험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이 세계적 연구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후에 있을 강연을 준비하며 저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거닐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연구실에서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었고 한국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갈 새로운 실험들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정책 입안자, 심지어 몇몇 기업 임원들까지 참석했더군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글로벌 연구 대상으로서의 한국입니다. 강연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 114개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관심이나 경제적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연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한국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 격변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한국 사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술과 시민 참여의 결합, 미래 사회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국의 노력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경제, 성공 사례를 넘어 학문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연의 결론 부분에서 말했어요. 여러분의 사회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통찰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웃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입견이나 역사적 감정이 객관적 시각을 흐리게 하죠. 하지만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연구를 통해 일본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그 대답에 강연장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 후 여러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교수들도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학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의 교육부 장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때로는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한국이 가진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현대적 건물과 전통 궁궐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도시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그 참혹한 역사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서울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죠. 세계 114개 대학이 연구하는 이 나라,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나요? 제 강연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룩한 성취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여정이었으니까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책에 서문을 썼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 관한 책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책이다.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변화,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혁신,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은 인류 공통의 과제와 맞닿아 있다. 한국을 연구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미래를 연구하는 것이다. 도쿄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지리적 이웃인 한국이 이제는 제 학문적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나아가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을 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연구실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모델과 그 글로벌 함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연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연구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학문적 여정이 되었다고 말이죠. 한국이 걸어온 길, 현재 직면한 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실험들은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한국은 자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사회의 실험실로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